와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밤 미국의 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비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군사 옵션 사용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이 이번 비행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깊숙이 북한 공해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에서 한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고, 만약에 북한의 그 공해상에서 B-1B 랜서가 기술을 서쪽으로 돌렸다면 20분 안에 평양에 갈 수 있는, 평양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 시위를 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 체계를 활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한미 합동 군사작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 단독으로 진행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 미국만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전에 한 6차례 정도의 한반도에 B-1B가 전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체로 우리 전투기 F-15K가 또는 F-16이 그것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군의 전투기가 같이 발진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과 일본의 도움 없이도 미군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동안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담을 느끼는 이런 차원에서의 미국의 전술적 의도가 숨겨진 그런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행 사실이 알려진 후 북한은 북측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 폭격기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이 B-1B 편대 비행 사실조차 몰랐던 북한이 실제 타격할 능력은 있는지요? 실제 타격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한은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했느냐. 실제 그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SA-5 미사일이랄지 또는 KN-56 미사일이랄지 미그 29기 같은 정도면 이러한 B-1B 랜서의 작동 또 북한 공격으로의 작전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는 실제 그 작동이 되더라도 보다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격하지 않고 방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하루 뒤인 24일이었죠. 북한이 특별한 도발이 없었는데도 대통령 주재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어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제 통상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고 바로 직후에 우리가 열려서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최고의 안전보장 장치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미국의 B-1B 편대가 이 북한의 공해상으로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정말 위기 수준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긴급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쳤지만은 한미 간에 사전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또 작전 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 발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B-1B 편대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이 그건 충분히 이제 감지를 하고 이제 정부는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약간의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군사적인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B-1B 편대의 북한 공해상 비행 이 부분을 가지고 허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국이 어떤 독자적인 판단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나 B-1B 편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그 부분 또 작전이 끝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갈수록 커지면서 실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라서 이날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어떤 상황이 예상됩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사실상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은 마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핸들을 아직까지는 서로 꺾을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것을 발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임팩트, 충격은 주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북한을 또 몰아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또 빠져나가는 그런 정도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10월 18일 날 개막이 되는데 중국 당대회가 끝나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흐름 자체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월 하순, 11월 정도가 된다면 좀 더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마주 달리기보다는 서로 핸들을 꺾는 이런 과정에서 흐름 자체가 지금의 국면을 좀 바꿔가자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대화 쪽의 흐름의 가능성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남광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제 10월 달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데, 우선 이제 미국이 이번에 비완비 랜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북한에 대가지고 강력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어떤 북한의 어떤 대응이 나올 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미 간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로 직접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북한의 어떤 행동을 좀 강하게 압박하고 위협해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의 역할을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이 상당히 또 고강도의 도발이 나온다 했을 경우 그렇다면 점점 미국이 쓸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의 카드의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10월에 어떤 노동당 창건대회를 전후해가지고 일단 어떤 군사적인 부분까지 비화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아마 그 대화 국면이 좀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한 도발, 이를테면 북한과 인접한 서해상에 있는 섬에 대한 공격이랄지 이런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북한이 서해 5도에 해안포 사격을 한다 할지 또는 NLL 이남 수역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다 할지 또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그런 우발적인 상황을 가장한 그런 그 국지적인 도발 이런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국방대비태세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남관계 수준에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한 도발 가능성, 남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뭐 상당히 낮거나 거의 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 북한이 자신이 이제 핵을 개발하거나 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원인을 가지고 북한식 표현대로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의적 조치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다. 남한,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북한의 어떤 논리, 좀 개변을 펼쳐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영토에 대한 또 공격,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핵 개발 논리나 또 그동안 주장해왔던 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8개의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번 제재 효과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네, 역시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어떤 대북 제재, 특히 경제 제재 카드가 계속 지금 소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남은 경제 제재는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이제 완전히 이제 공급 중단하는 것. 이건 물론 이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강력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경제 제재 조치가 있겠죠. 그것을 위한 하나의 그 좀 분위기 조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사실 중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경제적 제재를 계속 북한이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의 어떤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단기간에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거에 이제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사례를 우리가 보더라도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거의 완전히 폐쇄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을 아프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남광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이런 정도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완벽한 어떤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그 숨통은 늘 열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경제 제재의 효과와 또 그것에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사실 한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나 역할은 더 약해진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충분히 한미 간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한중협력입니다. 한국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대중국 특사 파견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노력도 저는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한미 중의 협력 또는 미중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에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좀 찾아내야 된다. 한국의 외교력이 지금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이제 한 25년 이상 경과해 오면서 하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것은 역시 한미 관계 또 한미 공지에 있어가지고 과연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지금 제가 봐가지고는 한미 관계가 약간은 북한의 어떤 핵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좀 겉돈다고 할까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군사적인 옵션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미국은 계속 군사적인 옵션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중국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미 간의 좀 솔직한 소통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모란봉악단 동운국가합창단 왕지산예술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13일 원산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조련자들은 경연인 최고령도사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굳게 뭉쳐 최고 승리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옥샘 기상 공명한 인민의 불굴의 기계를 억저 높이 구가했습니다. 와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밤 미국의 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비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군사 옵션 사용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의 이번 비행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깊숙이 북한 공해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에서 한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고 만약에 북한의 그 공해상에서 B-1B 랜서가 기술을 서쪽으로 돌렸다면 20분 안에 평양에 갈 수 있는
평양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 시위를 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밤 미국의 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비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군사 옵션 사용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의 이번 비행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깊숙이 북한 공해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에서 한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고 만약에 북한의 그 공해상에서 B-1B 랜서가 기술을 서쪽으로 돌렸다면 20분 안에 평양에 갈 수 있는 평양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 시위를 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 체계를 활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한미 합동 군사작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 단독으로 진행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 미국만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전에 한 6차례 정도의 한반도에 B-1B가 전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체로 우리 전투기 F-15K가 또는 F-16이 그것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군의 전투기가 같이 발진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과 일본의 도움 없이도 미군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동안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담을 느끼는 이런 차원에서의 미국의 전술적 의도가 숨겨진 그런 그때 가보면 그냥 그 시장에 가보면 축산들도 많이 팔고 빨래 방치나 칼도마 이런 개인 목수들이 이렇게 그런 걸 놓고서 팔던 아주 작은 범위의 시장이었는데 90년도 이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을 안 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쌀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정부가 한 달 지나면 주겠지 했는데 정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니까 자기네가 결혼할 때 내단을 받았던 그런 폐물들이나 집에서 갑오로 간직했던 그런 고운 그릇들, 이불들 이런 걸 시장에 나와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농민 시장이 아니라 북한의 시장은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그런 전쟁터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중국하고 북한 주민들 간의 불법 밀수가 성행하면서 중국 상품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쓸어 들어오면서 북한 시장이 아예 이제는 중국 상품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이 그다음부터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가장인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월급을 못 받고 또 북한 정부에서 배급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지금 현재 공식 시장이 확인된 것만 한 460개가 넘습니다. 김정일 때만 해도 막 장사를 통제하고 막 그래서 메뚜기 장사라는 말이 달려 나온 게 아니라 장마당에서 매대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매대를 못 받은 사람도 밥을 먹고 살아야 돼서 이제 무슨 다라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장사 물품 들고 아파트 주변에서 파는데 경찰이 오면은 이거 들고 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메뚜기 장사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바뀌어서 이제 찐득이 장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와도 안 뛴다는 겁니다. 야, 잡아갈래? 나 잡아가. 나 이거 없으면 굶어 죽어 온 가족이. 그러니까 안전운도 이거 잡아갈 수가 없는 그렇게 됐는데 이 460개의 장마당은 결국 그 농민시장을 초월하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그 장마당을 점령하고 이제는 완전히 사활이 걸린 이걸 안 팔면 이 여성이 이걸 안 팔면 네다섯 명의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장마당 경제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그래서 북한에는 2개의 당이 존재한다는 말이 이래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한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 이 경제를 책임지게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미혼 여성들은 장마당에 나와서 돈을 벌게 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거나 이런 사례가 좀 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 때도 90년도만 해도 보통 23살이면 금값, 24살이면 돈값, 25살이면 파철값 이 정도로 그러니까 23살, 20대 초반이면 결혼할 최고의 값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여성들이 능력 있는 여자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섬겨야 되고 그 또 자식을 이제 여성들이 어차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완전 자리를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 덕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은 거의 지금 없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도 결혼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시장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보탬을 준다면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류 드라마가 많이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정말 탈북하기 전에 이불을 쓰고 막 가만히 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대한민국의 여성들이고 정말 사장님들도 결혼도 안 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아, 나도 이게 결혼만이 여성으로서 행복한 길이 아니다. 나도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멋지게 혼자 살아버리라가 이런 좀 여파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직도 강하다 그러셨는데 그럼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빨리 결혼해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옛날 소리입니다. 90년도, 2000년대 중반까지도 그래도 여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근데 2000년도 후반부터 2010년도에 또 들어서면서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지만 그 자식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못 해주면 우리가 이 애들한테 너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럴 거면 결혼도 하지 말고 네가 능력이 될 때 이 애들을 키워서 아이들을 키워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당국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니까 이게 출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이 계속 그 막 시집 장가를 가도록 강요를 하지만 그것도 자신들이 배급 줘서 먹여 살릴 때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그 가정 문제까지 당국이 간섭한들 그걸 잘 먹혀들질 않는 겁니다. 네, 출산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의 출산율 통계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여성 1명당 1.89명으로 과거 비해 출산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세계 평균인 2.47명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북한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애 둘 이상 낳으면 이제 모절이라고 주위에서 놀린단 말이죠. 또 요즘 장마당 경제가 들어오면서 이해 타산이 밝아지니까 또 이제 결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국 결혼을 하면은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자기 몸도 베리고 자기도 고생하고 또 애 키워야 되고 과거는 뭐 노동당이 먹여주고 입혀준다. 그렇게 이제 다 해서 뭐 유치원 다 가서 보내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돈 들어가야 되고 대학 보내려도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이기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해타산이 밝아져가지고 낳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박사님이 바보라고 했잖아요. 아이 둘을 저희 때는 국제 바보라고 했어요. 아이 둘을 낳는 여자는 국제 바보다. 그러니까 큰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슬아의 자식이 2명인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별명이 국제 바보였어요. 1명만 낳지 왜 2명을 낳냐. 얼마가 자기가 힘든 무덤을 자기가 판다. 인구수는 국가에서 볼 때는 경제력이고 또 국력을 상징하는 걸 텐데요. 출산율 기피 현상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북한 당국자들이 걱정하는 게 병력 자원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지난해 4월부터 이제 여성도 의무복무제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공포를 했다고 하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병력 자원이고 그다음엔 군량미고 뭐 이런 3대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자주 그 말하자면 다산 여성들이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걸 이제 여성동맹중앙위원회를 통해서 강연회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많이 시키고 있는데 당국이 그렇게 강요하지만 이 애를 낳는 사람은 여성이니까 뭐 남성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거고 여성인데 여성들이 벌써 그 딱 눈치 빠르게 내가 애 많이 낳는 게 국제바보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북한에서 앞으로 아마 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그렇게 쉽게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이 그것 때문에 대책을 내세웠는데 지금 고난이 행군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가는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을 적어도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군대 초모 입대자 수가 예전에 비해 그냥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북한에서 이제는 입대자 기준치를 해마다 지금 낮추고 있어. 예전에는 남자가 그래도 키가 적어도 뭐 160 이상이 돼야 군대 간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제는 150이 되다 못해 지금은 143cm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자동보청보다 길면 군대에다 받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키가 예전에는 남자가 키가 작으면 이게 자동 보총이나 이런 걸 매지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군 입대자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정권이 아이들이 없고 군 입대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는 입대자 기준을 최하로 낮춰놓은 겁니다. 네, 관련 영상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온 나라 어머니들에게 축복의 인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제 11월 16일 어머니 날로 정해서 여성들이 이제 애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여성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애 낳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성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된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저 어머니 날에 그러니까 아이를 3명 이상을 출산을 하면 그 다산모, 말하자면 한마디로 모성이용, 아이를 많이 낳은 모성이용이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대회에 가서 저렇게 훈장도 타고 저렇게 막 TV에도 나온다. 저런 걸 한두 명을 선발해서 저렇게 선전하지만 북한 여성들도 저런 걸 보면 그냥 그래 나라에서 늘 하는 선전이지 뭐 우리 보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 선전인데 우리가 바보 돼서 저걸 믿겠냐?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걸 받아들이지 지금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를 이어가는 12명 총대 가정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남매를 이렇게 총대를 잡게 됐고 또 여섯의 총대가 있어서 12총대입니다. 예, 그 6명은 그 선주들이겠습니다. 네, 선주들이 예. 6명입니다. 지금 총대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이 12명이 다 군인이다. 근데 저것은 뭐 자연스럽게 생겨난 가정은 아니고 북한에서는 저렇게 총대 가정을 1년에 몇 개 가정씩 만들어냅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사실, 저것은 하나의 그 선동거리로서는 유해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렇게 행동에 옮긴다. 총대 가정 뭐 12명이 다 군인이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성이 바로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모성영웅 칭호를 받아하는 박금옥 여성입니다. 바로 10명의 자녀를 낳은 모성영웅 가족입니다. 여보, 도대체 아이를 몇이나 낳으려고 그래요? 난 당신만 자신 있다면 10이면 10, 20이면 20. 이제 이 아들이 다 커서 군복을 입고 총을 잡으면 나라가 그만큼 강해지고 당과 저국을 튼튼히 보여할 수 있었어. 우리 계속 납시다. 6번째, 7번째, 이렇게 10번째 우리 성나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가만 좀 얘기 좀 봅시다. 야, 정말 아이가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막 아까부터 안아보고 싶은 거 지금 이제야 겨우 어머니 품에서 달랬습니다. 50대가 나이가 넘었는데도 이게 애를 낳았다 이걸 지금 모델로 내세우니까 이제 박수도 나오고 웃음거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저 얼굴상으로 보면 그냥 할머니가 손자를 안는 것 같은 그런 연령대인데 아기를 낳아서 이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좀 웃음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모성영웅이란 칭호를 주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 여성들을 띄우고 있는데 북한 여성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많이 다산을 장려하는 건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 자원이 부족하고 이런 데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여성들에게 이제 다산을 강요하고 있지만 요즘 여성들은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 여성들이 결혼관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북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군대에 갔다 오고 입당하고 간부. 이것이 북한 여성들이 선호하는 1등 신랑감이었는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제는 간부에 대한 여성들의 그런 신뢰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간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김정은에 의해서 많이 처형도 되고 막 상간 오지에 쫓겨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여성들도 간부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신흥 돈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 여성들도 이제는 능력 있고 돈이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어요. 북한 여성들이 가치관도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이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냥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그냥 둘이 합의 이혼을 하면 해주는데 북한에는 그 이혼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명색상 이혼이지 실제 법에서 승인한 이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 여성들은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존재를 정말 커하지 않는 사람하고 나는 못 살겠다. 이래서 서로 그냥 법적으로는 그냥 부부지만 서로 갈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 이혼 부부들이 많다는 거지 법적으로 북한에서 많이 이혼을 해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이 성사됩니까? 과거에는 그 출신 성분이 나쁘다. 이게 부부가 살다가 내가 무슨 당원이 되려는데 성분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가 뭐 과거에 무슨 아버지가 뭐 기독교를 믿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이혼을 해줬습니다. 나는 당원이 돼야 되겠고 이 여자를 데리고 살면 나는 당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혼을 당국이 허가해줬고 그 외의 건 웬만해서는 허가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장마당 경제가 되면서 뭔가 그 뭐 좀 가족 해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무능해지고 거기다 또 이제 바람 피우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좀 만연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혼 사유에 된다. 이렇게 가족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제 재판소라는 것은 그건 국가기구로서 재판소가 있는데 시군 단위 이상의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이혼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아라는 권고식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장사를 해서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쌀도 사오고 애들 신발도 사신키고 교복도 사주고 다 하다 보니까 남자의 역할보다는 여자의 역할이 훨씬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건이 신장이라보다는 여자의 역할이 좀 증대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남자의 역할은 더 감소하면서 이 어떤 가정의 말하자면 기울이라든지 풍토가 바뀌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갈등과 사회적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여성들이 장사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하면서 의식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두 분은 앞으로 북한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나요? 예,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제가 여자라는 걸 의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나는 그냥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엄마다. 나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자식은 굶어 죽는다. 늘 그런 압박감에서 살던 사람인데 저도 이제 북한 여성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그 힘든 무게를 내려놓고 자기만의 시간, 그리고 혼자서 좀 강력도 거닐어 보고 좀 나를 위해서 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역사의 수레바퀴 한쪽을 밀고 나가는 게 여성이다 이러면서 과거 참 동원화 시대에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런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여성들이 두 바퀴를 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정 식구를 먹여 살리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야말로 모계사회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너무 마음적으로 고생하고 그러나 나름대로 조금 또 자유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북한이 하루빨리 이제 개혁 개방해서 뭔가 좀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여성들이 두 바퀴를 밀지 않고 그냥 좀 여성다운 가치를 발휘하면서 향기로운 여성, 아름다운 여성 이런 여성상을 되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북한 여성들의 삶 또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북한 영상 보시면서 통일전망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